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교재 509페이지죠. 제3항 거증책입니다. 서술에서 거증책임의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거증책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입증이 요구되는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증명하지 못한다면, 입증하지 못한다면 얻게 되는 불이익을 우리가 거증책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총칭해서 거증책임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510페이지 오시면 거증책임의 종류에서 실질적 거증책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형식적 거증책임이라면 뭐냐면 입증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얻게 되는 불이익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형식적 거증책임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 간의 공격과 공격의 방어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교재 입증 부담의 예가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검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이제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피고 측에서 나에게는 정당방위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 그런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누가요? 피고가.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B번처럼 만약에 피고가 나는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던 그 시점에 다른 곳에 있었다, 알리바이를 입증한다면 이제는 누가요? 검사 측에서 그 알리바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형식적 거증 책임은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누가 부담하는지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2번 거증 책임의 분배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는 무죄임을 추정받아요. 따라서 피고 스스로가 무죄임을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검사 측에서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양가를 1번 해가지고 범죄 사실과 처벌 조건인 사실에서 1. 공소범죄 사실에 대한 거증 책임은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법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만약에 피고 측에서 주장이 된다면 이제는 검사가 그러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 거증 책임을 지게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알리바이 증명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미국과 독일과 이렇게 어떤 나라가 어떻고 이런 것만 말씀드렸고요. 정확히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피고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피고는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그 범죄가 저지르고 있던 그 시점에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라고 주장만 하면 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검사 측에서 그 사람이 그 시점에서 범죄 현장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태도고요. 이에 반해서 독일은 알리바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거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독일의 입장입니다. 2번 처벌 조건인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처벌 조각서에나 객관적 처벌 조건이든 일단 누구에게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인정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형의 가중이나 감면 사유에 대해서도 누가요? 검사 측에서 거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송법적 사실도 일단 1번 소송 조건인 사실은 검사 측에 뭐가 있는 거죠? 거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2번 증거 능력에 전제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증거로서 칼이 제출됐을 때 그 칼이 살인 도구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거증 책임은 누구에게? 검사에게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거증 책임의 전환이 나와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증 책임은 누가 부담했어요? 검사가 부담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럼 꼭 검사가 부담하느냐?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증 책임이 전환이 돼서 피고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을과 병이 폭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폭행이 요 상해의 원인이 됐는지, 인과관계가 됐는지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죠?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과 병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형법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검사 입장에서는 을과 병이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거증 책임이 있고요.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뭐가 없는 거죠? 거증 책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행위가 폭행의 원인이 아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피고인이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의 특례, 다시 말하면 동시에 다수가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내 폭행 때문에 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란 사실은 누가 거증 책임을 부담합니까? 피고인 측에서 거증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명예훼손죄의 사실에 증명해가지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의성, 진실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명예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공익을 위하고 진실에 부합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뭐 할 수 없냐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입증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해서 1. 거증 책임 전환 사례 가지고 그 입증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견해고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2번 위법성 조각 사유설에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진실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해가지고 위법성 조각 사유설이 있는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3. 판례 입장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판례 입장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즉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공익성과 진실성에 대하여는 거증 책임의 전환 구조로 보면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명예훼손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고 또 진실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피고인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뭐죠? 자유로운 증명이기 때문에 판사에게 의심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과거에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형사법에서 도입하고 있고요. 연역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제3항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인정 여부 해가지고 학설이 나와 있는데 뭐 학설은 뭐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채택하고 있을 거고요. 판례 해가지고 1번
진술 증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접근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진술은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뭐에는 명백히 적용되고 있는 거죠? 진술 증거에는 명백히 뭐죠?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비준술 증거, 다시 말하면 진술 증거가 아닌 경우가 문제인데, 일단 1번 해가지고 종전 판례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비준술 증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3 해가지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3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결국 우리 대법원 판례는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다만은 일정한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판례인데, 그냥 이거는 뭐예요? 다만 예외니까 읽어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핵심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적용의 범위 가지고 1번 배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결론 부분만 하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본질적 증거 절차를 위반한 때, 다시 말하면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소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 능력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고, 중도한 위법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유형별로 고찰이 나오는데 이건 뭐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영장주의에 위반됐다면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됩니다. 2번 적전 절차에 위반됐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양가리 2번에서 형사소송법의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뭐가요?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이거는 뭐죠?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이와 같은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쭉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뭐 그렇게 어려운 판례들은 아니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각, 중요한 형사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그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521페이지 오시면 3. 위법 증거 수집 배제 법칙과 자백 배제 법칙과의 관계 가지고 지금 학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건 뭐냐면은 지금 위법한 증거가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될 텐데, 이러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특히 자백의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1.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2 해가지고 309조 자백 배제 법칙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3번에서 기본적인 판례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적용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소법 절차, 적정 절차를 위반해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적법한 절차 위반돼서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자백과 증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죠. 넘겨보시면 제5 5항 해가지고 독수의 과실이론,
독수 독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인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다 정도입니다. 그죠? 가끔 나오는데 일단 이런 얘기죠. 나무가 독수, 독나무에 그러면 거기에 열리는 열매도 뭐예요? 독과 독열매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차 증거가 위법하다면 적정 절차에 위반됐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열린 열매 2차 증거로서도 증거 능력이 뭐가 돼야 돼요? 부정돼야 된다는 이론을 우리가 독수 독가의 원칙 또는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위법 수집과 증거 해가지고 1번 선의의 예외 이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뭐가 돼야 돼요?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뭐죠?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정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는 경찰의 행위가 아닌 경우죠. 다시 말하면 경찰이 교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문한 경우라면 그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의 행위이긴 한데 그 경찰이 정직하고 좀 추상적이죠. 그 다음에 합리적이라면 그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론을 우리가 뭐죠? 선의의 예외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론이니까 뭐죠? 이론이 뭘 말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위법 수집 증거와 증거 동의요. 자,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고문으로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임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맞다. 나 증거 능력 인정하겠다라고 동의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1번 다수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2번 판례는 일종의 절충설을 취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문 등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증거라면 동의가 있든 없든 그거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조소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뭐 했어요? 동의하였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뭐가 된다는 거죠? 인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소가 작성됐는데 그 조소에 대해서 나 인정하겠다. 동의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나중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 신문 조소 등에 대해서 임의적인 사항에서 적정하게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소를 증거 능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위법 수집 증거와 탄핵 증거. 다시 말하면 위법 수집 증거를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위법 증거는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재치랑 효과,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서는 유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절에서 자백 배제 원칙에서 제1항 자백의 의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 사실의 전부는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자백이라고 하는데, 이번 자백의 형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재판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재판상의 자백이 있을 것이고, 공판정 이외, 수사 과정에서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재판의 자백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구별할 이유는 없고요. 그다음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자백의 주체가 나오는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백의 주체는 피고나 피의자겠죠. 근데 꼭 피고나 피의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도 자백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왕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원칙적으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임의성이 없으니까. 임의성이 없다라는 말은 스스로가 원해서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했다. 이게 뭐예요? 임의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아니면 임의성이 있긴 한데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아예 없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을 뭐라 그러냐면 자백 배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3항에서 연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영미법의 사건들이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자백 배제 법칙에 이론적 근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임의성이 없다면 왜 자백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느냐? 그 이론적 그것을인데 1번 허위 배제설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성이 없다면 허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문을 해요. 고문에 네가 죽인 거 맞지?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자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2번 인권 옹호설은 당연히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러한 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견해고, 그 다음에 3번 절충선은 짬뽕이에요. 자,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인권도 침해되기 때문에 금지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위법 배제에서는 뭐겠습니까? 이러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받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법 배제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자백 배제 법칙을 취할 것이냐 문제고, 5번 판례는 과거에는 주로 허위 배제설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문 등을 통해서 취득한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증거 능력을 삼을 수가 없다. 이런 이론을 취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요. 인권 옹호설도 취하고 자백 배제설도 취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 생각은 뭐예요? 허위이기 때문에 배제가 되든 인권이 보호돼야 되든 아니면 위법하기 때문에 배제가 되든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측의 5항 어떤 것들이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되는 것들이냐?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양거래 1번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뭐가 돼? 부정이 되는 거죠. 2번 때리지는 않는데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유치장에 장기간 구금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체 구속 후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도 증거 능력이 부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기타 방법 해가지고 1번 기망에 의한 자백입니다. 속였어요. 이것도 일단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뭐가 돼야 돼요? 부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해서 또 나와있죠. 약속에 의한 자백이에요. 일단 약속에 의한 자백도 증거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 1번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는 증거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네가 자백하면 내가 기소유예해 줄게 라고 약속해가지고 자백을 받았다면 증거 능력 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너 자식아 너 그딴 식으로 협조 안 하면 너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건데 나한테 협조하면 내가 약하게 처벌해 줄게.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뭐죠?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겠죠. 세 번째, 네가 자백하면 자백 안 하면 내가 너를 구속시킬 거고 자백을 하면 내가 보석 나오도록 해줄게. 이런 것도 뭐죠?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서 증거 능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2번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고요. 인정이 되고 따라서 뭐 할 수 있죠?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측에 기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들인데 1번 위법한 신문 방법에 의한 자백.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을 안 재우고 자백 신문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일단 증거 능력이 없고요. 2번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자백도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변호인, 선임권, 전인 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도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동의가 없는 한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마치 분석에 의한 자백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항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기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인데 이 자백도 만약에 임의성이 보장된다면 독립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필요성 여부 해가지고 결론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어떠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자백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당연히 뭐가요? 이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 위법 행위와 자백 간의 인과관계, 관련성이 명백히 부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위법한 행위 때문에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 자백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합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잠을 안 재웠어요. 잠을 안 재워가지고 자백을 했다면 너무 졸려가지고 진짜 자고 싶어서 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잠을 안 재운 거는 뭐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이 자백이 잠을 안 재워서 한 게 아니라 얘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백을 했다면 자백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법한 것과 자백 간에는 뭐가요? 인과관계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해 줘야 돼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8항 임의성에 대한 입증인데 물론 거증 책임은 누가요?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내지는 자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2번 해가지고 증명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정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요. 따라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고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어요. 고문해가지고 너 자식아 너 우리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검사 앞에서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검사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때는 뭐가 없었냐면 고문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조서 내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뭐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 권리문 보시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가 없었다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검사 조사 전에 수사 단계에서 이미 뭐가 있었어요? 가혹행위가 있었고 강요행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제9항 자배 배제 법칙의 효과가 나오는데 1. 증거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요. 나중에 피고가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인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같은 문제입니다. 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 다시 말하면 2차 증거의 증거 능력도 인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그런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